30분 정도만 더 보고 밥 먹겠습니다. 자, 647페이지 아래쪽에 소액보증금, 임차보증금 일정액의 보호, 이게 이제 최우선 면제권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 형광펜 하나 치고 갈게요. 둘째 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거기 형광펜 쳐놓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 자, 그리고 메모도 좀 해놓을게요. 확정일자 필요 없어. 647페이지 바닥이에요. 자, 그래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만 있으면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순위 안 따질 거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요구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경매 개시 전에 등기만, 대항력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갑니다. 자, 그리고 괄호 2번의 인정 취지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숨겨진 판례 하나를 좀 보고 갈게요. 자, 거기 인정 취지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그 밑줄 쳐놓겠습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게 될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다. 자, 이거 판례니까 밑줄 쳐놓고, 자, 그리고 형광펜으로 감액 찍고 보호받을 수 있다 찍어 놓겠습니다. 자, 감액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확인 정도 되면 되겠고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잠깐 볼게요. 자, 649페이지 아래쪽에 표를 잠깐 보세요. 자, 이 소액보증금은 무조건 제일 먼저 주기는 하는데 다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상자도 아무나 주지는 않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역별로 금액 구간이 좀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청주 산다고 해서 시험에 청주 나오진 않아요. 시험은 항상 서울로 나옵니다. 금액 제일 큰 걸로. 그러니까 서울을 외우시는데 서울 보니까 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에서 3,7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1억 1천이 넘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소액보증금은. 그래서 보증금 2억짜리 임대차는 소액보증금 3,700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증금 1억짜리 임대차는 1억 1천을 안 넘었죠? 네. 그럼 이제 소액보증금 주는데 얼마 준다는 거예요? 3,700을 무조건 준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보증금 3천짜리면 소액보증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얼마 받아요? 3천 받아요. 그러니까 자, 있지도 않은 700을 주진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3,700이 한도인데, 근데 자, 받을 수 있냐 없냐는 또 1억 1천이 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 알아두시고, 금액은 당장 외울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자꾸 바뀌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라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아침에 일어났다가 좀 올려볼까? 그럼 올릴 수 있어요. 이런 거라서 9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시험 직전에 더 이상 안 바뀌겠다 싶으면 그때 외우기로 하는데 서울만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어떻게 하는지는 봐두시고, 현재는 이제 1억 1천에서 3,700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감액으로 받는 것도 된다 얘기를 잠깐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임대차가 대항력을 먼저 취득을 했을 때, 이때 보증금이 2억이었어요. 그럼 소액보증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소액보증금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저당권자가, 그러면은 소액보증금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감액을 해가지고, 감액,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이 1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액보증금 대상자로 바뀌었죠? 네. 자, 요러고 이제 경매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소액보증금 3,700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가 좀 억울해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텐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소액보증금 대상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에서 3,700만 원, 이거를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준다는 거고, 저당권자는 억울할 게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아예 없었었어요. 그리고 저당권이 최선순위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생기면서 얘가 보증금 1억짜리가 생기면, 이러면 소액보증금 3,700만 원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어차피 이거는 순서를 따질 게 아니고,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3,700만 원 당연히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야, 없던 애가 생겨도 인정해줘야 돼. 그러면은 있던 애가 감액해서 받아가는 걸,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예상이랑 상관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자, 이 사람이 1억으로 감액을 해서 3,700을 받아갔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막 되게 좋아할 거냐? 그것도 아니야. 그 사람 지금 그 3,700도 못 받을까봐 남은 돈을 막 포기해가면서 감액을 해가지고
3,700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사실 얘는 6,300을 거의 날리는 상황이야, 지금. 근데 이것도 없으면 또 노숙자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해줘.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저당권자 너는 LTV 관리 잘 했었어야지. 뭐 군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받아들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없던 애가 생겨도 소액보증금은 인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있던 애가 감액해서 소액보증금 가져가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감액을 해야지 경매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감액을 하는 건 그건 또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다. 이렇게 해놓고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괄호 3번에 관련 판례 부분에 자, 1번하고 2번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그 X도 하지만 그대로 두시고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라도 인정을 해준다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어차피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우리 적용하고 자, 뭐 비닐하우스까지 적용하는 마당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자, 2번 판례는 첫째 줄 끝에 보면은 이게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돼서 임차주택 소유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 즉 건물 주인, 땅 주인이 달라졌더라도 그래도 소액보증금을 인정을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소액보증금 인정을 다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어차피 대지도 주택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이런 거 제약 없이 다 인정해주고 자, 소액보증은 웬만하면 인정해주는 겁니다. 인정 안 되는 판례가 중요한 거지 인정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최저 생계비 개념이니까. 그리고 자, 동그라미 3번도 그냥 그대로 둡니다. 자, 소액보증금 아무리 최우선이라도 배당 요구는 해야지 돈을 준다는 소리예요. 배당 요구 해야지 되겠고 아까 배당 요구 안 받고 돈 받은 사람은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까지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4번 판례 봅니다.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에요. 자, 이러면 임대차 계약할 때 주택이었나요? 주택 아니었나요? 주택이었어요. 잘 봐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주택이었어요. 자, 차근차근 보세요. 처음에 점포 및 사무실이었죠? 그리고 그때 근저당권 생겼고요. 그리고 그게 주거용으로 변경됐죠? 그리고 이를 임차했으면 주택 되고 난 다음에 임대차 한 거예요. 이러면 소액보증금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계약 당시 주택이니까.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계약 당시 사무실이었나?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그거 잘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649페이지 가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부분 설명에서 하나, 둘, 셋째 줄, 넷째 줄 앞부분까지는 제거합니다. 자, 공동저당 관련 얘기인데 우리 시험에서 몰라도 돼요. 근데 넷째 줄 그러나 뒷부분에 별표를 쳐놓을게요. 자, 그리고 형광펜으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를 찍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마지막 줄에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거기도 형광펜 칩니다. 자, 소액보증금 못 받았네요. 자, 이 판례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요. 자, 아까 4번이랑 좀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사무실이었다가 이게 점포 및 사무실이었고 이게 갑소유였는데 이때 뭐 토지 쪽이든 건물 쪽이든 여기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었고 그리고 그게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에 그럼 이제 이게 주택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되고 난 후에 이걸 임대차로 빌렸으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항력 요건 갖췄으면 그러면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는 주택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을은 이제 건물에서도 토지에서도 소액보증금 다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뭐 여기 갑소유 토지니까 또 뭐 을소유 토지라도 상관없고요. 자 이런 거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저당권자는 이게 주택임대차는 어차피 그게 사무실이더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임대차가 되면은 이건 이런 일이 생길 걸 다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충분히 예상을 하고 소액보증금 생길 거라고 각오를 하고 설정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구간을 제가 좀 표시를 해드리면 파란색으로 자 앞에 사정은 볼 필요 없고 임대차 계약 당시에 주택인지만 잘 챙기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기는 한 건데요. 자, 근데 지금 방금 본 판례는 토지에 저당권이 생길 때
건물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잘 읽어보면은 그 이후에 토지에 건물이 신축된 케이스예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주거용 건물로 임대차를 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생기고 이러면은 소액보증은 무조건 인정을 보통 해주기 마련인 건데, 근데 자, 토지에 건물이 아예 없어버리는 이런 나대지에 저당권이 생기는 요 케이스에서는 요거 때문에 자, 저당권자가 주택임대차를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고도 좋고 비닐하우스도 좋으니까 뭐라도 있으면 이거 주택임대차 생기겠다 예상할 텐데, 나대지에 주택임대차가 어떻게 생겨? 노숙자도 아니고 여기 주택임대차가 예상이 안 돼 버리니까. 자, 그럼 이럴 때 자, 이 사람이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를 건물에서 받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토지에서까지 받으려고 하면 저당권을 앞서서 돈을 가져가고 이 저당권자를 피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자, 이거를 다 받아요. 뭐 땅 주인만 바뀌어도 받고 뭐 저 계약 당시에만 주택이면은 뭐 원래는 한가였어도 받고 뭐 다 괜찮아요. 뭐 미등기 무허가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자, 요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 문제가 된 거는 저당권이 생길 때 나대지였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좀 주의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판례상으로 소액보증금 못 받은 하나밖에 없는 판례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시험에 나대지에 저당권 생기면 물어보는 질문이 또 되게 많아요. 잠깐 그냥 들어둡니다. 자, 나대지에 저당권 생기고 출발하면은 토지 쪽에서 소액보증금을 못 받아요. 이렇게 되고, 또 나대지에 저당권 생기면은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하기로 미뤄놓은 법정지상권이 무조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대지에 저당권 생겨서 출발하면은 일괄경매 청구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낼 수 있는 집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으로 출제를 많이 하니까 자, 지금 저당권 설정 이후에 신축이라는 얘기는 나대지의 저당권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소액보증금을 토지에서는 못 받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좀 외워서라도 알아둡니다. 자,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가 없다. 토지 쪽에서 이렇게 딱. 그리고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649페이지 아래쪽에 동그라미 6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임차권 양도되면 양도받은 사람이 받는다는 건데, 뭐 그거는 아까 보증금만 양도된 게 문제가 되지, 임차권 양도라면 뭐 그렇게 받아도 될 거예요. 자, 7번은 이제 돈 받는 순서인데 아까 설명 다 드렸어요. 일단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자가 되면 그거 먼저 챙겨주고 영순위, 그리고 이제 부족한 돈은 또 순위에 따라 받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금액 구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쯤이나 가서 외우기로 하고요. 뒤로 갑니다. 650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진한 글씨로 2분의 1 넘지 못한다. 형합펜 쳐놓고요. 이것도 아까 얘기 드렸죠? 네. 자, 무조건 먼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막 앞질러 가면 뭐 안 되니까 자, 가액의 2분의 1까지 한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번, 3번, 4번은 2분의 1 넘는 그 소액보증금이 너무 많아서 2분의 1 넘으면 그 안에서 준다는 계산 방법인데, 뭐 계산까지 우리는 아직 물어보진 않으니까 취지는 알아두시고 그냥 요거는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자, 일단 요 제도 취지를 좀 알고 갈게요. 앞에 보세요. 자, 임차권 등기는 원래 민법에 조문이 있어요. 임차권 등기. 임대인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해서 대항력 취득하는 용도로 등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자, 이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임대인 협조를 안 해줄까봐 인도 주민등록 이런 걸로 대항력 주잖아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해갖고 대항력 취득해서 살다가 떠나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그러면 경매에서 받아야 되겠고,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다 허용을 해줬죠. 근데 이사는 나가야 되는데 저 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나는 집을 나가는 순간 인도 주민등록이 깨지면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다 깨지죠. 자, 그러면 이사를 나갈 수는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럼 떠날 때는 등기를 해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떠나더라도 확인이 되니까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이 순간에 마저 또 임대인한테 또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제도가 의미가 없으니까 임대인 허락 없이 등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법원에다 요청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즉 판사가 야 등기해 하고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특징이 원래 임차권 등기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판사의 명령에 따라
허락 없이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고, 이렇게 해놓고 이사를 나갈 때 하는 겁니다. 제도 이해는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의 부분의 첫째 줄 끝에 형광펜으로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 신청. 자, 그 말이 임대인 협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냥 단독으로 신청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법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651페이지에 신청 괄호 1번부터 6번까지 다 X. 안 봐도 돼. 자, 행정 절차입니다. 자, 중개사법은 낼 수 있어도 민법은 잘 안 내는 주제예요. 자, 중개사법에 혹시 또 나올까봐 제가 몇 개 던지고 갑니다. 시험에 나오면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대법원 가서 하나요? 고등법원 가서 하나요? 지방법원 가서 하나요? 지방법원 가야지. 대법원 서초동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주도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동네 지방법원 갑니다. 그런 거를 중개사법은 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어디 가야 되느냐도 실무적으로는 중요하니까 내는데 민법은 어디 가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권리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또 지방법원 가는데 이 지방법원 갈 때 임대인 주소지 지방법원 가나요? 임차인 주소지 지방법원 가나요?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가나요?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가야지. 그죠? 저 주소지 뭐 그렇게 쫓아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제일 공평한 소재지 지방법원 갑니다. 이런 거 중개사법이 내는 거예요. 내는 건데 생각을 하고 보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는데 생각 없이 읽으면은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개사법은 내니까 꼼꼼하게 읽으시고 저는 이제부터 설명 안 합니다. 자, 밑으로 가서 임차권 등기 효력. 자, 민법은 항상 효력을 설명합니다. 효력 부분에 자, 일단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동법 3조 등등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인도주민등록이 안 돼 있었던 사람은 이 방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제 와서 취득한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인도주민등록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떠날 때 이 등기를 신청하는 거니까 떠날 때 이제 와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제 와서 필요한 사람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어는 있지만은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제도의 본래 기능은 2번이에요. 2번에 진한 글씨 보시면은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3조 등등에 따른 대항요건 상실하더라도, 형화편으로 대항요건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우선변제권 상실하지 않는다 해도 형화편 쳐놓고. 자, 그러니까 대항요건이라면 인도 그거 깨지더라도 주민으로 그거 깨지더라도 우선변제권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해주려고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이미 취득했던 우선변제권 뭐 이런 대항력 이런 것들을 잃지 않게 해주려고. 어차피 떠날 거기 때문에 대항력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선변제권 좀 유지가 필요해서 지금 이런 걸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뒤로. 자, 그리고 4번 봅니다. 4번 동그라미 4번. 요거는 밑줄 쳐놓을게요. 자,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 규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될 의무다. 자, 일단 밑줄 쳐놓고 형광펜은 마지막에 동시이행 아니다 에다 찍어놓을게요. 자, 이것도 어려운 말 아니니까 앞에 봅니다. 자, 시험에서는 주택임대차 문제보다는 동시이행 항변권 문제로 많이 나와요. 자, 임대차가 끝났을 때 동시이행으로 처리를 하는 거는 목적물 반환하는 거하고 보증금 반환하는 거하고 동시행이에요. 그렇죠? 집을 비우면 보증금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하면 집을 비우고 누가 먼저 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걸 동시에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 나가는 날 부천에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보증금을 주고 제가 나가는 걸 확인하고 사실 그 집은 부술 거라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보통은 혹시 세입자가 망가뜨렸을까봐 집을 와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고칠 부분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까고주고 이러느라고 보통 찾아는 오기에 마련이긴 한데 근데 그 집은 부술 거라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냥 계좌이체 하셔도 되는데 근데 와서 이삿짐 빠지는 거 보고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동시행이에요. 자,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찍혔다는 소리는 세입자 지금 이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어요. 등기 찍어놓고 나갔어요, 지금. 이 사람 나가야 돼갖고 등기 찍어놓고 나갔다고요. 그러면은 자, 등기가 이미 찍혀 있다는 얘기는 세입자가 이미 나갔다는 소리예요. 그럼 동시행 관계 이미 깨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부터 해야 돼요. 그죠? 세입자는 자기가 해야 될 동시이행 관계상의 의무를 벌써 했단 말이에요. 목적물 반환해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증금 먼저 주고 등기를 천천히 지우는 거지 그거를 동시에 하자고 할 게
아니다. 이미 동시행 진작에 끝났다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면 되겠고, 참고로, 자, 이 등기는 이제 떠나면서 한 등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 이사 들어갈 때 임대인이 등기를 해준 게 있었다면은, 그거는 떠날 때 동시행으로 지워야 돼요. 그거는 동시행으로 지워야 돼요. 자, 최초에 이사 들어갈 때, 표정 봐라, 이거 봐라. 이러면 집에 점점 늦게 간다, 이제. 자, 그러니까 최초에 임대차를 할 때, 여기 대항력 취득하려고 등기를 했으면 이거는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그러면 이 등기까지 말소하고 플러스 목적물 반환하고 이렇게 하고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이거 하고 갈겨 쓸게요. 이 두 개랑 요렇게를 동시에 해야지. 이건 동시에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임대차 할 때 등기는 없었고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만 해놓고 대항력 취득했던 사람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보증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깨지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와서 여기에서 등기 명령 받아가지고 명령에 의한 등기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보증금 반환하는 거 하고 이걸 지금 동시이행할 때냐는 거지. 이거는 동시이행할 게 아니고 이미 여기쯤 어딘가에서 이미 반환은 끝났단 말이에요. 목적물 반환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먼저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하고 자 등기 말소를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이런 그림 하나씩 더 그릴 때마다 지금 수업이 늦게 끝난다고. 그러니까 자, 정신 바짝 차려야 지금 밥 먹는 생각 할 거 아니야. 자, 지금 점심에 뭐 먹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2분 손해봤어, 지금. 네. 이렇게 해놓고. 자, 5번에, 이것도 밑줄 쳐놓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사람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했습니다. 자, 왜 그렇죠? 등기 찍었잖아. 등기부에 나와, 걔가 지금. 그러니까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자,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원래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원래는 해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네요. 아까 지가 스스로 경매 신청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 찍은 사람 이 두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괄호 2번의 별표 자 형광펜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까지 치고요. 그리고 둘째 줄 중간 부분에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찍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소액보증금 일정액 보호를 우선변자 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형광펜 찍어놨습니다. 자, 소액보증금 못 받는 사람 또 하나 나왔네요. 자, 이 사람은 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끝난 주택에 새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런 못 받아요. 자, 이미 소액보증금 받을 사람이 등기부에 한 명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소액보증금이 추가가 되고 또 추가되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집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가 찍혀 있으면 아, 이 집은 주인이 돈을 안 줘가지고 누가 지금 등기해놓고 나갔구나. 그럼 내가 이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소액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보증금 못 받는 경우는 현재 딱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나대지의 저당권 이 케이스. 이거 판례상으로 요거 하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끝난 주택에 새로 들어간 사람. 이건 조문이고요. 자, 그래서 아예 뭐 위장전입자라든가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액보증금 못 받은 사람은 그 두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네요. 특이한 거니까. 자,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력 X. 그러니까 요게 이 등기 말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해준 등기. 이 등기로도 똑같이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다 똑같이 쓸 수 있다. 되겠죠, 뭐, 등기니까. 자, 653페이지에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일단 형광펜 2년 찍어 놓고요. 요걸 앞에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2년 그냥 찍어 놓고요. 자, 밑으로 들어가서 계약의 갱신. 약정갱신은 합의하에 갱신하면 되고, 묵시적 갱신이 중요한데, 자, 첫째 줄에 형광펜으로 임대인 찍고, 자, 그리고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거의 형광펜 찍고, 그리고 그 동그라미 1번 같은 문장에서
하나, 둘, 셋째 줄, 넷째 줄 끝으로 가보시면 임차인 나오죠? 임차인 형광펜 찍고, 자, 기간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형광펜 찍고. 그래서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기준 기간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그거 좀 표시가 되게 해놓고요. 자, 그리고 설명을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밑에도 표시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묵시적 갱신되면은 임대차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밑줄 쳐놓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X 써놔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X.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밑줄 치겠습니다. 이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일단 밑줄 쳐놓고요. 그 밖에 의무 현저히 위반 이 얘기는 출제를 잘 안 하니까 자, 형광펜으로 이기 연체 찍고 제일 끝에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이기 연체하면 쫓겨나겠지. 그런 애가 무슨 갱신 있어. 이렇게 됐고요. 자, 뒤로 가서. 자, 동그라미 4번. 자,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형광펜, 그리고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으며, 자, 해지 통지할 수 있으며 형광펜. 그리고, 자,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형광펜. 자, 다 하셨으면은, 자, 이제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임차인 위에다가, 자, 임대인은 해지 불가능, 이렇게 써놓습니다. 임대인은 해지 불가능. 정확하게는 2년간 해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해지 불가능 2년간, 뭐 이렇게, 아니면 2년간 해지 불가능, 뭐 알아서 써놓으세요. 자, 다 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주택임대차 보통 2년 하죠? 여기 이제 2년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간 만료 전 6개월, 기간 만료 전 1개월, 요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든지 올리자고, 보증금 올리자고 하든지 뭐 얘기를 했었어야 돼. 근데 아니하면 전세권이나 임대차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자동 연장, 이걸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근데 원래 민법상 임대차는 만료 전 6개월, 1개월이 아니라 만료 후 상당 기간이었는데, 그랬더니 세입자가 너무 갑자기 쫓겨나는 문제가 생긴다 해서 전세권급으로 미리 얘기 안 하면 못 내보내게 이렇게 한 거예요. 전세권이랑 이 부분은 똑같아졌는데, 자, 전세권은 전세권자 보고 얘기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임대차는 보통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만료 전 1개월까지는 임차인도 저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 빼주세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는 임대인은 미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은 시작할 때부터 미리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6개월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 좀 다르고, 이 상가건물 임대차도 거의 똑같이 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는 요 아랫부분만 없습니다. 근데 상가임대차도 똑같이 해요. 나중에 갱신요구 제도랑 겹치는 것 때문에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택상가 비슷해요. 그리고, 자, 민법상 임대차는 이렇게 됐을 때, 조건은 동일. 보증금 올리고 하는 거 없이. 근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최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민법상 임대차랑 다르게, 주택은 2년으로 되고, 상가는 1년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이랑 민법상 임대차는 요 기간 부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랑, 여기는 아예 최단기간 보장해주라고 되어 있다는 게 좀 다른 겁니다. 이런 거 좀 차이점 봐두시고. 그리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대인은 해지를 못해요. 갱신됐으니까 2년간. 이거 강행 규정이니까 지켜야죠. 내보내려면은 다시 2년이 돌아오는 날 6개월, 1개월에 얘기를 해야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2년간 얘기 못해요. 그리고 임차인은 최단기간 2년 지킬 필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하고, 이걸 해지 통고라 그럽니다. 해지 통고가 가능하고, 요거 하면 몇 개월? 3개월 후에 효력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3달 뒤에 보증금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임대인은 3개월 주장을 못 해요. 임차인은 3개월 주장이 됩니다.
이게 잘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함정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임대인이 계약기간 끝나고 바로 나가려고 할 때 3달 전에 얘기해야 된다. X.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돼. 그죠? 근데 묵시적 갱신 됐을 때 나가려고 하면 3달 전에 얘기해야 된다. 그건 맞지. 구별해줘야 되고. 또, 자, 6개월 전에 얘기해야 된다. X. 자, 전세권이나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도 나오고 뭐 1개월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얘는 지금 3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도 외워야 돼.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3개월 뒤에 없어진다? X. 그것도 안 돼. 왜? 임차인만 선택권이 있어. 이거는 항상. 임대인은 2년간은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정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좀 조심해서 정확하게 봐둡니다.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할 거지만 이기연체하는 놈은 해지할 거니까 쫓아내도 돼요. 그거는 갱신 안 받아줘도 되는 겁니다. 상가는 똑같이 하되 3기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 괄호 654페이지 큰 3번 차임등 증감 청구권인데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보면 20분의 1 있죠? 자, 그 동그라미만 했습니다. 형광펜 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금액 증액하려고 그러면은 20분의 1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다. 자, 이렇게 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라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외우기로 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1년은 형광펜 해놓을게요. 자, 한 번 정해진 건 1년간은 못 올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상가도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부터 1년으로 돼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가고 뜻은 알아둡니다. 자, 최초에 임대차 계약하면 1년간 못 올려요. 한번 정해졌으니까. 1년이 지나면 물가가 올랐을 때 증액을 하는 거는 기존 금액의 20분의 1 이상으로 못 올려요. 그러니까 보증금 1억짜리 임대차였으면은 증액을 하더라도 1억 500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억 1000, 1억 2000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 사기 힘드니까. 그리고 한번 증액하면 다시 또 1년간 못 올려요.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1억 500 기준으로 그럼 다시 또 20분의 1이면은 뭐 1억 한 뭐 1100 정도 되겠나요? 뭐 한 그쯤 그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적용 범위 부분에 둘째 줄 끝에 밑줄 쳐놓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재계약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 쳐놓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뭐 밑줄은 해놓고요. 특히 합의로 증액했을 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칠판 볼게요. 자, 종료 시에는 적용 안 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6개월, 1개월 요 구간에서 임대인이 보증금 3,000배로 올릴 거예요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돼. 왜 안 돼? 그 말은 나가란 소리야. 자, 이거는 나가란 소리야. 이 구간에서는 뭐 몇천 배로 올려도 상관없어. 나가란 소리야. 나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종료 시에 마지막에 증액하는 거는 한도가 없다고. 그거는. 기간 도중에 물가가 확 변했을 때 올리더라도 20분의 1이 한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고 싫으면 나가면 돼. 그리고 합의 증액할 때는 증액을 한도가 또 없어요. 자, 이건 한도를 둘 필요 없는 게 증액해주기 싫으면 합의 안 해주면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10배로 올리겠다고 했을 때 싫은데 내가 왜 이러면 못 올려.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콜 그랬으면은 그거는 올리는 거지. 그래서 합의 증액하는 건 안 돼요. 그 20분의 1 초 제한 안 받아요. 이렇게 되고, 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리는 게 20분의 1이 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임대를 놓을 때 월 보증금 1억이었는데, 근데 자, 요즘 갑자기 막 개발이 되면서 동네가 보증금 3억, 5억짜리가 돼버렸을 때, 이때 너무 억울해질 수 있으니까 증액을 하자고 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되고, 증액 한도가 20분의 1까지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 실효성은 좀 떨어지는 게 이렇게 해놔도 그래도 임차인이 좀 불리한 게 임대인이 합의 증액 요구하겠죠. 그죠? 자,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동네 다 3억 됐어요? 그러면은 2억으로 올리게 합의해줘. 그러면 임차인이 합의 안 해주면 되긴 하잖아요. 합의 안 해주면 임대인 쪽에서 합의 안 했어. 너 계약기간 끝날 때 봐. 너 이거 끝나면 3억 아니고 갈 데 없을걸? 2억 해준다 그럴 때 받아들이지.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합의하에 증액하게 될 텐데 이게 임차인이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죠? 동네가 다 3억 돼 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합의 증액에서는 20분의 1 제한이 없다. 근데 일방적으로 올리는 거는 소송에서 일방적으로 올리는 거는 20분의 1이 한도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 이것도 외우지는 말고 눈으로만 봐도 좋습니다. 첫째 줄 끝에 보면은 연 10%하고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5% 현재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즉 보증금 1억을 없애고 그걸 월세로 돌리려고 하면 연 10%면은 그럼 1억에 10%면 1,000만 원. 그게 연이니까 월로 돌리면 한 달에 100만 원이 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돌려야지 보증금 1억 없애고 월세를 막 300으로 올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 한도 정해준 건데 수치값들 이런 것들을 뭐 자꾸 바뀌니까 나중에 지켜보기로 하고 좀 특이한 부분은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랑 연동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변화에 좀 대응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3.5를 더한이죠, 더한. 자, 이게 지금 나중에 상가에 가면 곱한으로 바뀌어요 또. 이런 게 이제 시험에서 추접한 건데 민법은 추접한 거 잘 안 해요. 중개사법이 또 할까봐 제가 지금 살짝 얘기해요. 중개사법은 이제 분량이 적은 과목이라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초과 차임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냥 제목 옆에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증액 한도, 전환 한도 초과해갖고 지급 한도는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강행규정 위반이니까요. 자, 655페이지의 주택임차권 승계인데 제목 옆에다가 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라고 써놓습니다. 주택에만 있는 제도예요, 이게. 상가에 없고 전세권에도 없습니다. 자, 이게 뭔지 취지만 알면 돼요. 자, 그 밑에 승계인의 범위 내려가셔가지고 괄호 1번 상속권자 없는 경우, 괄호 2번 상속권자 있는 경우 묶어서 비교. 그리고 상속권자 있는 경우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묶어서 비교. 자, 설명은 드릴 텐데 외우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취지만 알아둡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임차권은 권리죠. 그럼 임차인이 죽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상속되겠지. 근데 상속인이 일단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자,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승계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우리 주택에만 있다. 왜? 자,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할아버니 할머님들이 이제 부인이랑 남편이랑 사별하고 나서 가족을 꾸려가지고 배우자처럼 살아가는데 나이 먹고 또 혼인신고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사신단 말이에요. 사실혼. 사실은 나쁜 짓이 아니라 부부인데 신고만 안 돼 있는 거. 근데 이러다가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이 임차권을 할머니한테 승계를 시켜줘야 할머니 오늘 거기서 자야 된단 말이야. 그 상속인 아니라고 내쫓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하는 제도가 주택에만 있다. 자, 여기는 잠자는 곳이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은 권리가 법적으로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상 오늘 자야 되고, 이걸 이제 어떻게 조율해놨냐, 그걸 이제 보면 되는데, 상속인이 있을 때 그 상속인이, 가정 공동 생활을 했다면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상속인이 다 받아요. 자, 상속인이 다 받아요.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고, 그 사람도 오늘 거기서 자야 돼. 그럼 그 사람 완벽한 권리자니까 그 사람이 받아요. 그리고 자, 그렇게 공동생활 했다는 거는 혼인신고 안 하고 살고 있는 이 노부부랑 그 아들 정도 되는 사람이 같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상속 다 받아도 할머니 내쫓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지. 알아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겠지. 그러니까 상속인이 다 받아요. 법적 권리도 있고 잠도 자야 되는 사람이 다 받아요. 근데 아들이 그 집에 안 살았다. 자, 그러면 법적인 권리는 아들한테 있는데 근데 사실혼 배우자는 오늘 거기서 자야 되고 둘이 공동승계합니다. 공동승계. 이거 이렇게 해놓은 게 만약에 상속인한테 다 줘버리면 자, 할머니 쫓아낼지도 몰라요. 우리 아빠가 지금 엄마 죽고 난 다음에 동네 할머니랑 같이 살아. 엄마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아빠 미워. 나 같이 안 살아. 이랬던 사람일지 모른단 말이야. 그거 내쫓을지 몰라. 그러니까 일단 공동승계 시켜가지고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이해를 해두고 자,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혼 배우자도 승계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승계의 효과 부분에 그 사망하고 난 다음에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요 살아남은 할머님이 또 다른 할아버님 사귀면 그쪽이랑 사시면 돼요. 싫으면 안 받으면 돼. 자, 그럼 뭐 그런 기회도 좀 안 들어맞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공동승계하는 그 상속인 친족 범위가 2촌 이내 친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자, 이게 촌수 계산 정도만 듣고 그냥 밥 먹으러 갈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부부는 몇 촌? 부부는 무촌. 자, 부부관계만 가로로 건너갈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가로로는 촌수 계산 안 해요. 촌수는 위아래로 가는 짝대기 하나당 1촌이에요. 아버지 아들은 몇 촌? 1촌 짝대기 하나. 그럼 아버지랑 갑이랑 갑의 아버지는 또 몇 촌? 1촌. 그러면 2촌이라는 건 할아버지 손자간. 그러니까 상속인인데 최근친 상속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이랑 갑의 동생은 몇 촌? 가로로 못 건너가요. 부부 아니면 가로로 못 건너가니까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2촌. 2촌. 그러니까 형제지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손자간 형제지간까지가 사실혼 배우자랑 공대공개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갑의 동생이랑 갑의 아들이 몇 촌이 되는 거예요? 3촌이 되는 거예요. 3촌. 그리고 갑의 동생의 아들은 또 동생 아들은 4촌 지간이 되는 거예요. 촌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2촌 이내 친족이랑 공동승계하라는 얘기는 형제지간 부모 할아버지 손자간 정도 아주 가까운 상속인들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승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밥 먹고 가서 하겠습니다. 네.